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아크는 아빠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제 의견을 역사라고 정설, 정답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역사는 해석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체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탁에 대한 얘기랑 이제 황건적의 마무리, 지금 계속 이제 거짓 전사를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유비한테. 중국은 현재 동북 공정을 진행하고 있죠. 동북 공정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런저런 얘기들 지금 되게 많은데, 저들은 겨우 60년 전이에요. 그 문화대혁명 때 자기네 문화를 불에 싸질러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소수민족의 그것들을 이제 자기들한테 붙이려고 하는 건데, 원래 한족이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 자기네께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급해진 거지, 이제 역사에 관련해서. 근데 저들은 지금 기를 쓰고 저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화를 내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했던, 우리가 했던 역사 단절, 문화 병합에 대해선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역사 단절과 문화 병합은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이 조선조에 한 거죠. 조선조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전 방송에서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라서 저한테 삼국지는 딱 그래요. 그리고 이전 방송까지는 저는 삼국지연의의 제1장 도원결의편을 진행했죠. 도원결의 막 하는 부분, 봉숭아라고 하는 그 천도봉숭아, 서왕모의 그 천도복숭아를 훔쳐먹어서 그 서유기에 저기 손오공이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뭐 삼천갑삭 동박삭도 그래서 오래 살았던 거고, 그런 복숭아밭에서 이제 영원불멸에 이제 저걸 했죠.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이제 계속 깠잖아요. 일장에서 저는 역사 기록자들이나 나간중이 얘기했던 환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백성이 살아남기 위해 죽음을 감수하며 했었던 일이 환관이었고, 그 결과로 백성 출신이 지배층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형태가 저 환관이었다. 근데 기록자들은 저런 환관을 나쁜 놈들, 깝치지 마라, 이런 형태로 봤죠. 그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나쁜 놈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환관이 황권을 지켰었던 그 앞전에 100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당대에도, 그리고 조조의 할아버지가 양자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양기라고 하는 대장군을 숙청하면서 했었던 게 그 환관이 했었던 일이라는 거죠. 왕권을 되게 강화시켜가는 일들이었어요. 환관은 그렇잖아요. 황제 바로 옆에 붙어서 환관이 하는 일은 결국 왕권, 자기한테 하늘인 황제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그거였어요. 황권을 강화시키는 쪽의 반대쪽에는 황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권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 싸움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걸 유학자들이, 저 뭣도 없는 유학자들이, 제가 계속 유학자들을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환관만을 무조건 총대맞이를 세운 거죠. 그렇다고 황제를 욕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개념이 됐던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황제 스스로가 매간매직을 했었던 저 한나라라는 땅에서 백성이었던 그 황건이 믿었던 종교라는 건 그 당시의 시대상을 비춰보면 그 맹목적인 사이비 광신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저 황건 편에서. 현실적으로도 한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저 유학자라는 작자들은 저 황건과 황관들, 외척들은 지들이 붙어 먹었으면서 저 외척들, 그 다음에 황관들, 그 다음에 그 힘없고 어떤 황건 때문에 이제 한나라의 멸망의 계기가 마련됐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평가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후 역사에서 당 시대의 지식이었던 유학자를 사라고 하고, 그 사가 관료가 됐던 이들을 대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대부라고 하는 작자들은, 그 사대부라고 하는 지배층이 추종했었던 유비라는 자는 그들 유학자 스스로가 추종할 만한 황제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유비편의 핵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유비는, 그쵸, 우리가 5대 문종이나 세조에서 9남의 서자였던 5남의 자식을 마지막 황제 고종이 그때 나는 황제의 핏줄이다 하고 누군가 나타나서 그거에 족보를 인정해달래.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가 서자였던 5남이 황실한테 세금을 덜 내갖고 족보에서 팔렸거든. 족보가 없는 자예요. 그걸 누가 확인을 해주냐고. 아무도 확인해줄 수 없는 그 유비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비는 불량배들의 우두머리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유방하고 똑같았던 자예요. 근데 그걸 막 황제라고 추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유학자 사대부들이 했던 거고, 정말 저 유학자들이 추종할 만한 황제였느냐? 아니었다라고 저는 얘기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앞전 방송에서 우리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유교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새로운 삼국지에서 영웅으로 발견되는 게 조조죠. 조조는 저도 한때 조조빠였던 적이 있었고, 그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거의 뭐 천존인에 가까운 태생부터가 이미 엄청난
엄청난 기반 위에 성장해 있었던 애가 조조였거든요. 그런 애가 자신의 능력이 특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물론 삼성가에서 특출한 자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감동은 우리가 지금 조조한테 받는 감동보다는 확실히 적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을까요?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때까지 제가 1장에서 얘기 드렸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저는 역사를 이렇게 봐요. 우리가 흔히 황제라고 하는 자들 또는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백성일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민중이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지. 그 황제라고 하는 자,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 같은 백성, 민중이었던 자들이죠. 그 백성이었던 자 중에 하나였을 뿐인 그들이 그 자신의 당대에서 일어났던 인생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무수히 많은 적들을 이겨냈을 뿐이에요. 이런 이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강했던 자들이잖아, 그들은. 근데 그 당시에 동시대인들이 강했던 자, 살아남아서 강해졌던 자에게 전통성을 부여해요. 이제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온 것처럼. 그죠? 그리고 후대의 지식인들은 그것이 전통이라고 그걸 강화시키면서 백성들한테 이제 특별한 자, 특별한 일족이라고 그런 관념을 막 심어줘 버리죠. 이게 우리가 보는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역사가 기록한 방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그 시대에 강했던 자들이었을 뿐인 강했던 그 집단의 한종 유학자들이 외척이 빌붙어서 권신이 된 것처럼 그런 자들이 진짜 엉덩이가 닳도록 그잖아요. 막 빨아주고 막 해갖고 어떤 위대한 그룹으로 만들어가면서 자기도 이제 특별하게 무언가 된 것처럼 하고 나오는 게 그 당시대에 있었던 지식인들이었고, 후대의 지식인들도 그 특별한 세계, 지배층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빨고 하다가 거기에 전통성이 붙고 뭐가 돼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들의 욕구와 욕심이 기록되어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좀 피곤해서 좀 활기차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다음 방송부터는 좀 달라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피곤해요. 몸도 지금 되게 좀 안 좋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앞서 제가 진행했었던 141차 방송은 이 1장 도원결의에 나와 있었던 그러한 시각들 있잖아요. 저들이 말하는 저 삼국지연의는 저들 한족이 이민족이라 말했던 오랑캐들에게 시달렸던 근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시달렸던 형태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덧붙여가면서 발전시켰던 꼭 이런 것 같아요. 한족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 그게 이제 결정판이 나간중에 삼국지연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적으로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서 열광하고 있는 고전 삼국지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삼국지의 차이는 딱 이만큼입니다. 저는 뭐 정사 삼국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나간중의 삼국지연의도 마찬가지고, 저거는 이민족들한테 시달렸던 그들의 한족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열광하실 분들은 열광을 하시는데 점점 보면서 감흥이 좀 줄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오늘부터는 2장입니다. 2장의 제목은 장익덕이 성을 내어 도구를 채찍질하고 하곡구 하진이에요. 하곡구는 환관을 죽이려고 모의하다. 이게 이제 2장의 타이틀이에요. 저번에는 도원결의 편이죠. 1장의 기본 골자는 나간중이 환관과 한관 때문에 난세가 열렸다고 했지만, 오늘부터 진행하는 2장이랑 3장에서 실질적인 한나라가 난세에 접어드는 것,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의 사건들이 저 안에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환관 때문도 아니고 한관 때문에 한나라가 난세에 접어들고 나라가 멸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멸망해가는 황건을 붙잡아서 100년 넘게 이끌어왔던 게 황관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황건은 민중신앙을 믿었던 자예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오늘 말고 이제 또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 이제 실질적인 난세가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동탁이 이제 유비를 무시하는 부분이 나왔죠. 막 자기 구해줬는데 쌩 까고 가더라. 그래 화나있던 거죠.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유비는 1차 한건의 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때 유비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나간중은 이제 유비에게 영웅으로서의 전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록, 유관장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그 기록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간중이. 이 얘기는 전부 다 뻥이에요. 오늘 얘기도 상당 부분이 뻥이에요. 그러니까 나간중의 삼국지연의는 30%의 사실과 70%의 욕구와 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아무튼 이제 동탁을 만나는 부분이 나오는데 유비랑 동탁은 저때 만날 수가 없었고
없었겠죠. 유비 자체가 저기 없었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동탁의 자는 중영이고 농속은 임조군 임조연 사람이라고 합니다. 관직은 하동태수인데 본래부터 교만했대요. 농속군이 여기에요. 양주 이쪽에 지금 보이면 여기 보면 요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죠. 여기를 양주 지역이라고 해요. 서량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 농속군이에요. 딱 요쯤 되는 여기 출생인데 나간중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어이 나 선생 그거는 진짜 아니잖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동탁은 서량 그러니까 양주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이 지역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다 그러니까 이민족들이랑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민족들 국가 사이를 삐죽하고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지역이 아무래도 그 중앙 정부하고의 연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낙양 정부 그러니까 낙양이 여기니까 낙양에 있는 정부하고 그렇게 크게 적이 없었어요. 당장에 한중 입주 이속에 들어가서 뭔 짓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요 앞에가 한중인데 이 한중 땅에 저번에 얘기했던 오드미도 걔네들이 거기다가 뭘 하고 있어도 모르잖아. 그만큼 중앙정부보다는 떨어져 있는 외지인 거죠. 그러니까 연계가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란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반란은 이 양주 지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비가 있는 유주 지역, 그 다음에 병주 지역, 이쪽이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에 오랑캐라고 하는 애들이 유목민족들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접경하고 있는 이 지역이 분쟁이 계속 많았거든. 여기에서 뭐 반란도 일어나고 그리고 한나라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먼 중앙정부보다 가까운 이민족과 분쟁지이고 교역지이고 그리고 싸우고 막 친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태어났어요. 동탁이. 이 지역은 한족이랑 이민족이 되게 섞여 살았겠죠. 당연히. 그죠? 동탁은 이 양주 그러니까 서량 지역에서도 한미한 영향력이 없는 가문 출신이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반가인데 이름 없는 양반가들 있잖아. 막 힘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시절에 동탁이 개청민처럼 논밭을 가꾸고 그랬대요. 강족의 수령이 논밭을 가꾸고 있는데 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강족 수령이 오니까 개간하던 밥 깔고 있던 소를 그냥 바로 잡아갖고 잔치를 벌려서 대접을 해줬대요. 근데 대박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줬더니 동탁의 호의에 고마움을 느꼈던 그 강족이 1000여 마리의 가축을 선물로 줬대요. 소 한 마리 잡아줬는데 1000여 마리의 가축이 왔어. 그만큼 그러니까 신망이 좋았다는 거죠. 동탁이. 아까 얘기했잖아. 동탁은 교만했다며. 그런 동탁이 등치가 아주 컸는데 어울리지 않게 활통을 이렇게 양쪽에 메고 이쪽 활 뽑아갖고 맞추고 이쪽 팔 뽑아갖고 맞추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활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무력이 좋았던 사람이 중에 하나였겠죠. 당시에 한나라에서는 이 양주 지역에 이쪽에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양반가에 있던 어쨌든 한미하든 뭐하든 양반가에 있던 자제 중에 무예가 아주 뛰어난 자들을 뽑아서 낙양에 있는 황실의 호위병 황제 호위병이 되는 우림낭이라는 걸 선방을 하는 전통이 있었대요. 여기가 추천제잖아요. 과거제가 있었던 데가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호족 집단이나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무예가 출중하는 애들을 뽑아다가 황제 호위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림낭인데 동탁은 여기에서 들어왔다 그래요. 26대 황제 양기가 막 난리를 부릴 때 그 양기를 황간이랑 잡아서 쳐내고 했었던 그 환제 황제 있잖아요. 그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 지역이 워낙에 싸움이 많은 동네니까 나간중은 저기서 이제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부하들한테는 충성이랑 인심을 되게 많이 얻었대요. 동탁이 이때까지만 해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규모가 컸던 강족이 반란을 크게 일으켰대요. 그때 장안이라는 장수랑 이 장안도 되게 유명한 장수거든요. 장안이랑 이제 동탁이랑 이제 가서 그 반란을 토벌을 해서 그 보상으로 비단을 수천 피를 받았는데 보상받았던 비단 수천 피를 그냥 부하 장수들한테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동탁은 이런 사람이었대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저나 저 명나라 시대 그러니까 삼국지 시대에서 거의 1000년 이후에요. 명나라 시대 그 나간중이가 삼국지연의를 쓸 때 역사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에서 우리는 스포를 당하고 있으니까 나간중이도 역사에서 스포를 당했으니까 이것만 들으면 동탁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탁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동탁은 어쨌든 나쁜 놈이에요. 분명히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악행의 역사들이 대충 삼국지에도 나오고 역사 기록에도 나와요. 저 당시에 그러니까 삼국지 초반에 나와 있던 그 당시에 그 황건난이 끝나고 나서 5년인을 띵까띵까 잘 살아갔다고 이 당시에 동탁은 안 그랬다는 거죠. 지금 동탁이랑 교접을 만들어 놓는 거야. 왜냐면 유비가 반동탁 연맹에 가입을 해서 출전을 하거든. 그때를 위해서 포석을 깔아놓는 거야. 동탁한테 나쁜 놈이라고 하는. 아무튼 동탁이 살았던 이 양주 지역이나 이제 서량이라고 하는 이 양주 지역이나 그 다음에 유비가 살았던 이 유주 지역의 공통점은 뭘까요? 보면 알겠지만 변방이에요. 북방 이민족들이 수시로 반란하고 막 침략하고 막 수시로 막 싸우고 뭐 교육하고 이런 동네예요. 지지난번에 방송에서 유비 편 얘기 드렸잖아요. 나간중이는 지가 알든 모르든 당시에는 고학력이었어요. 유비가. 어느 정도 고학력이냐면 태수를 2번
100원이나 지냈던 노식 문화에서 15살 때부터 공부를 받았대. 그 유비가 28살 때까지 집에서 백수로 지낸단 말이지. 돗자리나 기업 팔면서 이걸 만들어놨어. 나간중이는. 그잖아. 여기 별난 지역이라니까. 동탁은 지금 여기서 양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그거 해서 뭘 하고 이랬잖아요. 힘 잘 쓰는 거 가지고, 활 잘 쓰는 거 가지고. 근데 노식 문화에 있었던 유비는 28살 때까지 유주에 타군에 살면서 돗자리나 끼고 판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후한의 말기였던 저 시대가 그렇게 한가한 시대가 아니거든. 도초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고 이민족은 막 침입하고 이러던 시기였단 말이지. 근데 그런 시기에 당시 백정 충신이었다라고 하는 장비와 나간중의 기술상이에요. 그리고 낙양 근처에 있는 하동군에 낙양 근처에 있는 이 밀접해 있는 그 하동군에서 지역 유지를 죽이고 도망했던 관우가 5년 만에 띡하고 5년 동안 잘 도망 다녀놓고 저 백성 출신의 한건이 난을 일으킨다고 붕괴를 해서 자진 군대를 조직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간중이가 도원결의 편에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고. 여기가 맨날 변란이 일어나는 데라니까.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데라니까. 어떤 때는 반란이 일어나, 어떤 때는 이민족이 침입을 해. 그때 동탁은 변방에서 싸웠던 장수 아니에요. 근데 그런 동탁이 자기를 구해줬는데 유비가 자기는 벼슬이 없는 자다라고 하니까 쌩깠다 그래서 열받는다 하고 여기 2장 첫 부분에서 유관장이 막 화를 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말도 안 돼.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해줘. 자, 변방에서 이민족을 진압했던 애국자 아니야. 애국자였던 동탁인 거잖아. 저 당시에는. 그런 동탁이 그것도 장군이 됐던 그런 동탁한테 뭘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나간중은 지금 유비한테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그 무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장비가 화가 나서 동탁을 죽이려는데 유비와 간호가 말렸대요. 조정에 관리인데 어찌 멋대로 죽일 수 있냐. 애국자라니까. 동탁은 이 당시에 이민족을 막았던, 가장 접근지에서 막았던, 반란을 진압하고 한족을 지켰던 애국자였다니까. 근데 죽인데 자기한테 제대로 인사 안 했다고 장비가 이놈 죽이지 않으면 그의 부하로 명령을 들어야 하는데 나는 실소이다. 두 형님이 여기 있다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갈게요 했대요. 근데 얘기했던 대로 동탁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가 포상받으면 부하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럼 개꿀 아닌가? 28세의 백수 유비보다는? 어쨌든 그랬대요. 유비가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자 했는데 어찌 서로 헤어진단 말이냐, 다른 곳으로 가자 이랬대요. 동탁이 이제 저걸 하니까 여기서 이제 나간중은 유비랑 장비의 캐릭터를 만들어주죠. 유비는 뭔가 인자하고 조정을 잘하는 역할, 장비는 얘기했죠. 그 유방의 시대에 어떤 장군을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장비가 된다 그랬죠. 딱 그거예요. 그냥 이런 캐릭터들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죠? 이제 다른 데로 가요. 그잖아. 이제 접전을 이제 만들어 놨잖아. 이제 동탁 저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딱 접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죽일 거야. 또 우리가 도와줬는데 쌩깠어 이러면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조정에 관린데 어떻게 너라도 죽으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간다 그러잖아요. 접전을 만들어 놨어요. 반통당 연합군에 유비가 들어가니까. 세 사람이 이제 그날 밤에 군사를 이끌고 주준에게 갔대요. 그래 주준을 만나서 장보를 치러 갔대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남중량장 주준은 형주 쪽으로 가요. 여기서 형주 쪽으로 가는 길에 파제한테 깨지죠. 황보승이랑 만나갖고 파제를 꺾어요 결국. 그러고 나서 형주 쪽으로 가요. 지금 장보는 어디 있냐면 기주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위에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다 뻥이에요. 그리고 장각이 큰형이잖아. 그 요술서를 받은 뭐 동굴에서 뭐 남한호선한테 뭐 받았다는 그 둘째가 이제 장보의 지공장군, 그리고 장량이 이제 셋째 인공장군. 그래요. 아무튼 나간중은 여러모로 뻥쟁이에요. 소설 가는 뻥쟁이이긴 한데 역사를 조금 이따 이건 얘기하고. 그때 아무튼 이때 조조는 황보승과 장량을 쳐서 곡양에서 크게 싸우고 있었다는데요. 조조도 마찬가지로 요 지역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여기서 주준이 장보를 공격하니 장보는 무리 8-9만을 이끌고 산 뒤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주준이 현덕에게 선봉이 되어 적을 맞서라고 하고 장보는 부장 고승에게 말을 타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이거죠. 나간중이 살았던 시대에 찻집에서 공연하는 만담식의 공연이지 이제 1대1 싸움을 붙이는 거지. 실제 전투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겠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모든 얘기들은 다 뻥입니다. 오늘 얘기도. 일단 유비가 저 근처에 없었고요. 그리고 주준이랑 같이 장보를 치고 왔는데 장보는 기주 쪽에 있었고 주준은 남하하고 있었어요. 형주 쪽을 이쪽을 평정하기 위해서. 유비가 장비를 시켜 고승을 공격하니 장비가 말을 튀고 나와서 창을 들고 고승과 차장했대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창 부딪히기도 전에 고승을 찔러서 말에서 떨어지고, 그죠? 이 만담 같은 공연이죠. 그리고 유비가 이제 공사들한테 모르겠어요. 자, 저기 고승이 떨어졌다. 우리 가자 해갖고 막 뛰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보가 여기에서 이제 딱 그거예요.
장보가 머리를 갑자기 팍 풀어헤치고는 칼을 딱 짚고 요술을 막 부렸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바람과 우레가 막 크게 일어나고 한 줄기 검은 기운이 하늘로 막 올라가고 그 검은 기운 속에서 갑자기 없던 인마가 막 튀어나왔더래. 그러니까 유비가 우와 이거 뭐야 하고는 얼른 군사를 돌렸대요. 여기서 유비의 일관된 캐릭터가 나오죠. 잽싸게 튀어 일단 유비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튀어 시전을 하니까 이제 군이 막 무너지면서 우왕좌왕해서 패전을 했던 거죠. 유비는 이제 지가 먼저 튀어갖고 패전했으면서 또 당당하게 주준이랑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도 좋은 주준은 이제 저자가 요술을 쓰니 우리는 내일 돼지 양 개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있다가 군사들로 하여금 산기 속에 매복해서 적이 달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높은 언덕 위에서 그 피를 뿌립시다. 그러면 그 요술이 풀릴 겁니다라고 했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실존하는 도술의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이거 도가고 도교잖아요. 실존하는 요술의 힘. 이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장각의 태평도, 항권 태평도는 장각은 태평도를 믿었던 사람이고 그 태평도는 민가 치료행위 가령 이제 부적을 쓰고 기도를 하고 그 태운 거를 딱 넣어서 요 속에 이제 떨어지는 그 부적 태운 물을 마셔갖고 마시면서 막 기도를 막 해요. 그래 막 기도를 해서 나으면 네가 나은 거고 안 나으면 네 신앙이 부족했어요. 이런 식의 사이비 교조 가스라이팅을 막 했다. 이게 지금 현대의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로서 장각은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장보가 했다라는 저 사술, 저 거짓 요술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나간중이가 서술하고 있는 사술인 요술은 장각이 행했던 행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기록을 했었던 당시나 후대의 지식인들이나 유학자들이 장각의 행위나 지금 하고 있는 장보의 행위를 거짓으로 보았다면 실제로 하는 요술인 것처럼 파회, 깨트리는 방법을 알지도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 저런 요술을 누군가 써 저거 거짓이야 라고 하고 닥도를 했겠죠. 근데 그거를 깨요. 가령 닭피를 뿌려서 파해법을 만든 거잖아. 그럼 그것이 실존한다고 믿었던 거 아니야. 저 유학자나 저 당시의 지식인들은. 장각의 행위는 사이비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데 우리가 훌륭한 행정가나 또는 총리 정도 되는 제갈량을 후대에서는 완전 도인으로 보거든. 그잖아요. 그리고 대축빛 얼굴이에요. 한족한테 나올 수 있는 얼굴일까 대축빛 얼굴이. 그리고 구축이나 되는 거한이 당시에 한 1m 60 정도 70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구축되는 거한의 얼굴이 대축빛인 간우를 한족의 신으로 모셔지지도 않았겠죠. 저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형태로만 본다면 장각의 행위나 지금 나간중이가 삼국지연의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 요술 행위가 이게 삼국지 내내 나오거든. 근데 장각의 행위는 그러니까 사이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 요술 행위는 받아들여.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교예요.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민간 신앙으로 중국의 3대 종교가 되는 불교, 유교, 도교의 도교예요. 그걸 실존한다,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존을 한다 하면 파해법이 필요하고 그런 요술이나 사술에 대해서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 무시하고 닥도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유학자들이나 기록하는 자들이나 이게 삼국지연의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기록들이 많거든요.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그러면 그걸 실존한다라고 봤으면 장각이 하고 있는 그 행위도 그렇게 보이는 게 맞잖아. 근데 이건 무슨 사이비 교도의 어떤 걸로 얘기를 하죠. 삼국지연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소설가라고 하는 나간중이나 또는 나간중으로 지칭하는 그 지필진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돋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30%의 거짓과 70% 정도 되는 사실이 바탕으로 한 어른들이 읽었던 당시에 유학자나 지식인들이 읽었던 소설이었다는 거죠. 그걸 실존하는 파해법까지 만들었어. 그 파해법을 우리 그대로 믿고 있었다니까. 우리 선조들도. 이건 사실을 기반한 소설이다라고 역사소설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가 중국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서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민중종교인 도교랑 합쳐지면서 불교도 많이 변화돼요. 막 도사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야. 불교 내에서도. 이게 중국 애들이 그 당시나 그 이후 나간중 시대나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그 전통적인 신앙적인 사상이라는 거지. 근데 황건을 막 때려잡고 있잖아요. 저 여수를 믿을 수 있는 기반이 민중신앙이었던 종교라고 하면 저 황건이 믿었던 민중신앙 역시 종교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황건이에요. 황건. 10개월 동안 일어났던 황건의 난이라는 거지. 당시에 상처받아서 신앙에 의지했던 진짜 불쌍했었던 백성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주준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장보가 이제 저런 짓을 하니까, 저런 요술을 쓰니까 유비가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오케이, 자 관우는 이쪽에 1000명, 저쪽에 가서 산디에서 매복하고, 장비는 너 저쪽 가서 저기서 매복해. 그리고 돼지, 양, 개 피를 오물과 함께 담아서 준비를 했대요. 다음날 이제 장보가 북을 치면서 군사들을 막 끌고 와서 이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군사를 내어 막 나가니까 이제 장보가 이제 전날같이 머리를 갑자기 팍 풀어헤치고 칼을 딱 짚고 막 요술을 막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과 구름, 우레가 막 크게 일고 모래와 돌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그리고는 이제 검은 구름이 이제 하늘에 막 잔뜩 끼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하늘에서 막 많은 인마와 말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유비가 먼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장보의 군사들을 쫓아갔대요. 기슭을 막 지나가는데 관우나 장비가 매복한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었잖아. 걔네들이 쫓아가면서 신호를 막 하니까 그 오물들, 파해법이죠. 요술 파해법, 그걸 뿌리는 거야. 그랬더니 공중에서 땅으로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 종이로 오린 사람하고 풀로 만든 말들이 막 하늘에서 막 우수수 떨어졌대. 그러니까 바람과 우레가 그치고 모래와 돌이 사라졌대요. 장보가 자기의 요술이 이제 풀렸잖아. 그걸 보고 군사를 물려서 도망을 치니까 왼쪽에는 관우가, 오른쪽에는 장비가 막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유비랑 주준이 막 잡으려고 막 하니까 장보군이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유비가 이제 지공장군이라고 하는 큰 깃발을 쫓아왔더니 장보가 갑자기 깃발을 벌리고 도망갔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용감한 유비는 갑자기 활을 딱 당겨서 팡 쏘니까 장보의 왼팔에 맞췄대요. 정확하게 왼팔을 맞췄대요. 그래 장보가 화살을 맞은 채 달아나서 양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지난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황보승은 8월에 연주의 장정에서 황건의 동군을 치고, 그러니까 낙양에서 예주 쪽으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10월달에 이제 강종현에서 봉군 장량을 이겨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있던 장각의 목을 베고, 이제 부가원 참시라고 하죠. 목을 베고 11월에 그 뒤에 있는 화국양이라는 곳에서 장보를 죽이고 황공과의 전쟁을 끝내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실제로 보면 11월 달에 장보를 죽이는 것으로 황건의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12월에 황제가 이제 연호를 개청을 하거든. 그 기념으로 중평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중 말대로 요술이나 부리고 있고 싶어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때. 그러니까 요술을 부리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나간중이나 그 후대의 기록자들은 그런 기록을 여기다가 이제 저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남겨놓는 거야. 아무튼 유비가 용맹하게 활까지 쏘았다는데 와, 보이지도 않네. 어쩌면 유비가 장각보다 만화가 높았나? 요술 지수가 더 하지 않나? 보이지도 않는 적한테 화살을 쏴서 왼팔을 맞췄다는데? 암튼 주준이 이제 군사를 몰아서 양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황보승의 소식을 물으니 이렇게 보고했다고 해요. 황보승은 크게 이기고 동탁이 여러 번 패하니 조정에서 황보승이 동탁을 대신하라고 명했다고 해요. 황보승이 도착했을 때 장각은 이미 죽어 있었고 장량이 그 무리를 송솔했으나, 그러다 황보승이 7번 싸워서 황보승이 곡양에 장량을 참수했대요. 그리고 장각의 관을 파내서 시체를 목 잘라서 이제 매달고 이제 낙양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 무리는 이제 모두 황복했대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인데, 이 해설 부분이 이전 방송에 유비의 스승이었던 노식이 막 잡혀가잖아요. 유관장이 이제 거기서 이제 대노를 하죠. 일단 노식은 북중량장으로 낙양에서 귀주 방향으로 직진해요. 그러니까 북진을 바로 해버려요. 작은 승리들을 막 쌓아가면서 가거든. 장각의 본진을 그 앞에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장각의 본진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어가는 게 노식의 싸움이었어요. 노식은 저번에 표현했었던 대로 가두리 양식하면서 갔거든. 시즈 탱크 이렇게 조금씩 전진시키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은 노식이 기주 방면에서 장각의 그니까 본진을 향해 북상을 하면서 연전연승했었던 부분하고 장각이랑 장량을 포위 압박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지연의에서는 장각이 요술을 써서 공격을 지연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앞전에 장각이 요술을 써서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 시기에 황강 자풍이 갑자기 와서 걔한테 뇌물을 달라 그래서 뇌물을 주지 않아서 노식이 쫓겨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유비편에서. 노식은 실질적으로 조금씩 전진을 하면서 연전연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준이 남중량량으로 해서 형주방면으로 가다가 파지한테 먼저 일전을 당해서 지거든요. 한번 그 진 싸움을 북중량장인 노식은 천천히 진군을 하면서 본진을 그 앞에다 묶어놓고, 기주방면에 이쪽에서 묶어놓고 황보승이 이제
이제 그 주준하고 같이 해서 그 파제를 먼저 정규군을 이긴 거잖아. 파제는 황건인데 그 앞전에 있었던 성주의 목을 자르고 이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매간 매직 막 하고 애들 막 눈 빨개 갖고 자기가 들였던 돈보다 더 많이 뽑으려고 막 백성들을 수탁하고 있는 사이라면 민난들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였잖아요. 그러면서 태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제한테는 주준이 당하거든. 그걸 황보성이랑 이겨요. 그걸 이기면서 주준은 다시 형주 쪽으로 가서 여기를 안정시키는 거고 황보성은 내려와서 여주에서 이쪽으로 저 황건의 동군을 깨면서 북상을 해서 기주의 봉군 쪽으로 가는 거야. 그 기간 동안 2달쯤 되는 이 일대를 평정을 했다는 건 노식이 그 앞에서 잘 막아주고 있었다는 거지. 본진은 노식이 중량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번이나 태소를 지냈는데 군사적인 재능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노식 자체가 국왕태소랑 여강태소를 하거든. 이때 소수민족이 반발을 해서 이 반발들을 잘 처리했었던 기록이 있어요. 노식이 했었던 포위 전술, 지연 전술은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정법이었다는 거지. 이전 방송에서 제가 몇 번 얘기 드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황건의 남에 참여했던 저 방군이라는 자들, 그러니까 저 종교를 믿던 인원들 중에서 싸울 만한 인원이 인구 대비 약 한 3분의 1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민간인 유량민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어디 있냐면 조조가 청주에서 100만이 넘는 항군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백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중에 약 30만 정도를 조조의 병졸이 돼요. 이게 이제 조조의 주력군이 되는 청주병이에요. 100만 중에서 말로는 추려서 30만이라고 하는데 진짜 싸울 수 있을 만한 건 100만 중에서 30만 정도 됐을 거라는 거지. 왜냐면 두 번째 그 황건 편에 장각편에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장각의 태평도는 당시 한나라에서 했어야 되는, 국가에서 했어야 되는 민간 구호 활동을 장각이 하고 있었거든. 태평도 자체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선대 우길이 편천형서라고 하는 걸 쓰면서 민간의 태평도를 전파를 하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도교, 믿는 도교의 원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우길이 했었던 게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병약한 자들을 낫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손책편에 나오나? 아무튼 그게 나와요. 우길은 그런 활동을 했어요. 태평도 자체가 그런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각파 역시 그걸 했었거든.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아이들 같은 유량민들이 장각이 있는 그룹, 태평도를 믿는 신앙총 같은 거겠지. 그런 데서 찾아오다가 들판에서 죽었다는 기록들도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3분의 1이 싸울 수 있는데 3분의 2가 내가 지켜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내 부모이거나 내 아이들이거나 또는 가난한 자이거나 힘든 자이거나 노약자이거나 이런 걸 뒤에다가 배경으로 깔고 있으면서 포위당해 있는 청년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겠어. 배수에 뭐가 있어.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애들 다 죽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런 애들을 상대로 해서 맞싸우는 것보다는 지연, 포위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내보면 굶어 죽어요. 그냥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 그냥 안 싸우고 얘네들 밖으로만 못 나오게 거기 막고만 있어도 그 안에서 자중해서 죽는다니까. 노식은 그 군사적인 역량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까 얘기 드렸던 국왕이나 여강에서 소수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걸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내거든. 저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막 총이나 그 대포 같은 게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켜야 되는 청년들, 활과 칼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면 노식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좋은 전술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얘네들 밖에만 못 나오게 해도 얘네들은 그냥 굶어 죽어요. 자진해서 항복할 거란 말이지. 그런 전술을 썼던 것 같아요. 노식은. 황간 자풍에 대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아마도 황제랑 황제의 측근에서 그렇게 지연하고 있는 그거 자체를 못 받아들인 것 같아. 걔네들이 급했던 거야 그냥 지들이. 왜냐면 황보성은 여기서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주주는 패하고도 안 잘렸잖아. 노식은 바로 코앞에 장갑을 두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게 근데 가장 좋은 전술이지. 그러니까 나 한 명의 밥이 아니라 내가 먹는 밥은 뒤에 2명이 같이 먹는 밥인데 그 안에서 막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무너지겠지. 그러니까 노식은 그랬을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 동탁이 패전을 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얘기했던 대로 양주 지역이에요. 요때에서 싸웠던 대상들은 누구?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야에서 전투를 하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런 애들이랑 잘 싸웠던 애들이라면 닭돌하는 애들이겠죠. 막 싸움하는 애들이겠지. 그죠? 이렇게 막 말끼리 이렇게 막 해갖고 막 이렇게 그런 싸움에 능했던 게 동탁이었을 거야 아마. 그 동탁이 노식이 잘 가둬놨던 안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 오면 죽는다. 나도 죽는다. 같이 죽자. 내 뒤에는 지금 내가 죽으면 지금 같이 죽어갈 수 있는 내 어머니가 있고 내 아이가 있다. 이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황건군한테 황제는 계속 왜 안 끝내 하고 쪼아대고 있으니까 동탁은 그러한 전술을 가지고 밀어붙였겠지. 그러니까 여러 번 패하는 게 맞죠. 근데 아마도 그
과정에서 황건은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을 거예요. 황건 자체, 백성들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연 연수를 하고 있는 노식에 의해서 압박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공격하지 않고 나오는 애들은 쳐내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바뀌어갖고 언놈 막 닥돌하고 있어. 그것도 저 이민족이랑 싸웠던 애들 같은 그런 군대가. 그러면 황건에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노식은 황보승이 이렇게 그러니까 황건 본진까지 가는 그 기간들을 잘 막아줬을 거고, 본진이 다른 데 흩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고립되어 있겠죠, 본진이. 왜냐면 각계 격파를 당하고 있거든, 막. 삼국지연의에서는 유비가 주준이랑 같이 해서 뭐 장보랑 뭐 싸우고 뭐 요술을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황건을 사입이라고 봐. 그건 아니잖아, 나시아 씨.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황보승이 막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동탁이 몇 번 패하고 나니까 황제가 동탁을 쳐내거든. 황보승이 이제 이렇게 와서 결국은 이제 데미지를 주고 장식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황건의 난에 뭐 36방 해갖고, 제가 왜 36방인지 얘기했잖아요. 도교나 도가에서 나오는 그 36촌의 그러한 세계들의 모델이 있다고. 그게 이제 군사 조직 형태가 됐다라고 막 얘기를 해서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근데 황건 편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기록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황건에 대한 기록들이.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어딘가에 적이 필요했고 그 적을 만들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튼 그 노식의 전술은 굉장히 무서운 전술이고 무서운 방법이었어요. 그거는 조조도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라고. 황건의 세력을 빨리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재나 얘네들의 문제지. 이건 이 다음 대목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정은 황보승에게 거기장군을 당하고 기주목을 삼았는데, 황보승이 또 노식의 공과 무죄함을 상주하여 조정에서는 노식의 본래 관직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이게 이제 황건난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얘기했던 대로 노식은 황보승이 이제 황제한테 건의를 해서 노식의 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그런 거지. 황제가 닥달을 하든 뭘 하든 닥도를 했던 동탁은 잘못이 있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노식은 지공을 통해서 충분히 황보승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줬고 본진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안에 있었던 병사가 지켜야 되는 백성들이 많았던 구조였다면, 그랬다면 독이 잔뜩 올라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노식은 싸우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냥 승리하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누군가가 이제 말린 거지. 저는 황건이 백성으로 보이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저 시대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신앙에 의지하고 싶었었던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장각이 백성들을 공격을 했다? 아니요, 장각은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죽고 나서 그런 기록들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관을 공격하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관을 공격했을까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원이라고 하는 장각의 자가 한간이랑 내응을 했는데 십상시야. 그것도 중상시였던 십상시야. 봉서. 근데 봉서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나지 않아. 지금 나오지만 나간중이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고 별 희한한 사람들도 다 기록으로 해놓거든. 근데 중상시쯤 됐던 마원이랑 내통했던 애예요. 왕의 바로 옆에 있는 애란 말이야, 중상시는. 그걸 했던 놈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안 나와. 역사에서는 내가 로베를 했는데 내가 거열령 사람들 앞에서 뭐 온몸이 찢어 죽이는 형태로 죽음을 당할 정도였다면 적어도 봉선은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을 받았다고 기록이 됐어야 된다는 거지, 그 황관은.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저런 거를 보면 황관이 정말 난을 일으켰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유비랑 주준한테 지금 죽는다고 얘기하는 그 장보는, 주준은 형주 쪽을 진압하고 있었고요. 유비는 여기 참여를 안 했고, 장보는 여기가 있다고, 기주 이 뒤에가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일단은 어쨌든 뻥이고, 나간중에 뻥. 근데 어쨌든 황보승이 장량 죽이고, 막노생생 죽이고, 광종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어디에서 장보 죽이고 이렇게 해갖고 끝나거든. 그게 딱 10개월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지. 그리고 이제 동탁 편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탁은 신망이 많아요. 군벌이라고 하잖아요. 동탁을 최초의 군벌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정규 군인데 황제가 아닌 나한테 충성하는 군대예요. 그래야 내가 군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동탁은 그걸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 정말 걔가 그럼 밉상이기만 했을까? 좀 싫어했을까? 아니겠죠. 나한테 충성하는 부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랬다면 그 정도의 기반을 못 만들었겠지. 최초의 군벌이에요. 삼국지에서는 적어도. 그리고 기록상으로 최초의 군벌에 가깝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군벌이 됐던 동탁이 과연 그냥 허접한 인간이었을까? 그건 아니었겠죠. 동탁에 대해서 저는 좋게 평가해 줄 생각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동탁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 악행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민간에 대한 악행이. 그러니까 동탁을 좋게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동탁은 최초의 군벌이 될 만한 자였어요. 아까 봤잖아. 막 강족에 그 온다고 자기 밥 깔던 소 잡아서 잔치 벌려서 대접을 해줘서 그랬더니 1,200마리의 가축을 보내왔다며. 그죠? 자기가 강족의 반란을 진압을 해서 그렇게 상으로 받았던 1,200필의 비단을 위에 있는 상관들한테 바친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한테 나누게 했잖아. 그거만 봐도 동탁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유비는 반동탁 영맹에서 그니까 차가 식기 전에 내가 저를 죽이고 오겠다 그것도 뻥이에요. 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관우가 가서 막 화홍을 죽이고 뭐 이런 거 다 뻥이에요. 그거 말이 안 돼요. 화홍은 다음 편에 나오는 손견이 죽여요. 반통당 연맹에 가도 꿀리지 않을 만한 전사를 지금 앞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가짜 거짓을 막 이렇게 부풀려 놓은 거야. 유비한테. 유비는 그럴 자가 아니었어요. 유비는 그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난세가 시작되는 계기는 군벌 동탁의 폭주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게 한 5년 후에 있다는 거지. 이 한 건 난 이후 5년 있다가 그 영재가 죽으면서 그 아들한테 이제 누구 왕을 만드느냐 이런 문제들 막 생길 때 갑자기 동탁이 탁 튀어나와서 황제의 보호자임을 자칭을 하고 막 있다가 안 돼갖고 장안으로 톡 껴버리잖아요. 이러면서 진짜 한나라가 깽판이 나는 거야. 이거는 유학자들이 말하는 지들 사대부들끼리의 싸움이었다고 이거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 민중한테 갖다 붙이냐고. 저는 이런 게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건은 썰려 나갔고요. 동탁은 이제 나왔어요. 문제의 인물. 그리고 다음에는 황건의 그러니까 남은 세력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그거를 처리하면서 이제 송견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이거죠. 유비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황제였을 것 같고 동탁은 가까운이에요.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조조는 나르시스트에 가까운 황제였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집단의 우두머리. 그게 조조는 황제를 스스로 자칭하지 않았잖아. 유비의 라이벌이 조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비에게 라이벌은 조조가 맞는 것 같은데 조조에게 라이벌은 유비였을까? 별로 관심 없었을 것 같아요. 조조는 그냥 지가 인정하고 말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얘는 지가 천재거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당시에 일어났던 영웅이라고 말하는 작자들 누구도 조조만큼의 영향력을 안 가지고 있다니까. 조조는 태생이 엄청나다니까. 조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반이 대단해요. 엄청난 기반이야. 할아버지가 황관으로서 저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직 했으면 자리 하나 차지하는데 시중가의 10배를 낼 수 있는 재력을 만들겠어. 그러니까 조조는 자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자가 같아요. 얘는 그래서 제가 나르시스트에 가까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소시오패스에 가까워요. 송건은 나중에 가면서 나라를 많이 망치거든. 걔는 계속 배웠던 대로 간 거야. 그냥 뭔가 하나 없으면서 이 감정이. 그리고 유비는 얘기했던 대로 툭 하면 지가 먼저 살라고 도망가. 아까도 나왔잖아요. 유비의 오리지널 캐릭터는 도망가는 거라니까.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현대인들이 누군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조조나 송건은 배울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조조는 엄청난 역량을 가졌고 엄청난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송건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집안의 자식이잖아. 지가 어떤 놈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유비는 되려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유비는 사기꾼에 가깝거든. 그잖아요. 얘기했던 그대로잖아. 족보가 이미 끊겨있는 족보를 누구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 근데 지가 자꾸 나는 중상중앙에 뭐입니다 하고 다가갖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인정을 그걸 인정을 해줄 수 있겠어. 유비편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도 인정 못해줘. 그건 그 하늘에 깨어나도 못해줘. 점쟁이도 못해줘. 그건 그잖아. 거의 300년 전에 가게가 이미 다 끊겨있는 집안의 족속을 그것도 서자의 집안의 족속을 어떻게 알아. 육아가 지배 이념이었던 헛나라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있는 그 유학자들이 병신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저는 유학자들 아까 이 방송의 서두에 깔았지만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만들어요. 저들은. 그러니까 동북공정을 지들이 막 하고 있어. 중국 애들. 그러니까 지네들이 급해서 해. 소수민족의 역사라도 자기들이 편입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했던 동북공정은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지금 삼국시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했던 거. 우리는 유교를 학문으로서 받아들였으면 다행인데 이걸 정치 이념으로 받아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나라에서 이어지는 저 한족의 문화를 우리 문화인 것처럼 받아들여 버렸어요. 이게 삼국지를 가지고 제가 해석하려고 하는 이 현대의 시점이에요. 유비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유비한테서 배워야 되는 건 이거죠.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한테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 강함에 인정하지 않는 거. 불굴이라는 거죠, 그걸. 유비는 그게 있었어요. 그냥 단지 그게 있었어요. 근데 사이코패스 같아.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최고야. 그거는 좀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뭐 그 정도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랬을 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삼국지를 이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삼국지는 저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재미있게 하는 건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의미 있게 하는 삼국지는 저는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 의미라는 건, 제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는 저들의 판타지고 저들의 한족 영웅 만들기였지, 절대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환호할 만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삼국지를 읽을 때마다 자꾸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안 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아마도 올 한 해는 삼국지와 함께 갈 것 같고, 이 삼국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삼국지를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제가 저를 인정을 못할 것 같아서 제 방식으로 계속 하기는 할 거예요. 일단 뭐 그리고 타협할 생각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라는 사람 자체가. 차라리 굶어 죽지. 정사삼국지를 한족 중심의 한족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로 배동지가 주석을 달았다면, 삼국지연에 대한 주석은 변방 이민족이 저들 한족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주석을 달아놓고 싶어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저는 유교를 싫어하지 않아요. 학문적인 유교는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방송을 했을 때 사회적 상식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회적 상식을 벗어나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게 유명인이 되든 누가 되든. 우리 조선에 대한 역사도 마찬가지로 저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권력에 빌붙었던 저 조선의 유학자들은 500년 역사를 암흑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것에 사대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젊은 세대에 제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능력을 존중하지, 그 사람의 오늘을 존중하지, 그 사람이 행했던 삶을 존중하지,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것으로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젊은 세대들한테 배워야 될 점이라고 봐요, 우리 기성세대가. 어쨌든 이 방식을 택했고 앞으로 이 방식으로 가는데 조금 저도 많이 지칠 것 같고, 저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지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재밌게 해보려고 애는 많이 써볼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역사는 모두 그 시대를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1%의 지배 문화를 해서 기록한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99%의 피지배층인 우리가 해석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크는 이렇게 해체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설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지 라이브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